드보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옆에 오신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부탁드린 이유는 현재 지금 저희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기와 무질서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군사이시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늘 월남의 비참한 패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국가일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휴전 중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휴전은 싸울 전으로 전쟁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는 것을 멈추면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북한은 이 뜻대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70년간 끊임없이 우리나라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28일 북한은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어떠한 의지냐?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라면서 남한 공산화의 국가적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의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명확한 대적관을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치단결하며 이 안보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적의 실체를 바로 알고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서 국가방위의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나라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비슷한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의 패망한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공산주의로 패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구소련, 러시아와 캄보디아, 또 베트남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공산주의가 나라를 패망케 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베트남의 역사를 이렇게 골랐냐? 베트남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월남과 월맹이 그 역사가 현재 우리나라 역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월남과 월맹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월맹과 월남을 구분하기 쉬우십니까? 저희가 언뜻 듣고 또 배운 적은 있지만 월맹과 월남 참 혼동하기가 쉬운데요. 먼저 그렇다면 월맹은 무엇인지, 월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7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1954년 DMBF 전쟁을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땅에서 프랑스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월남, 북쪽에는 월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월남과 월맹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 첫 번째로 월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월남은 남쪽에 위치한 남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남쪽에 있어서 남한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유월남이라고 불렀는데요. 월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에서 자유월남으로 불렀습니다.
줄여서 월남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자유월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렀느냐? 우리나라는 당시 이 월남을 베트남의 정통 정부로 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월남은 응오딘 지엠, 이 응오딘 지엠이 당선되어서 자유주의 월남 공화국이 수립된 나라였습니다. 또 사시사철 벼가 자라는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또 미국이 넘겨준 전투기, 최신 전투기 1800대로 공군력이 세계 4위였고요. 해군 군사력은 세계 3위였습니다. 또 115만 병의 병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위치했던 월맹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월맹은 북쪽에 위치한 북베트남입니다. 오늘날의 북한과 같이 우리나라 위에 있는 그와 북쪽에 있다는 베트남을 뜻하는데요. 이 월맹은 베트남 독립동맹회의 줄임말입니다. 이 한국은 월맹을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 독립동맹의 불법 정권으로 불법 세력으로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약칭인 월맹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월맹은 보시다시피 이 호찌민의 주도로 공산주의가 들어선 국가였습니다. 매년 100만 톤의 식량 부족이 있었고 경제난으로 인해서 많아야 하루 두 끼, 또 소금으로 연명하는 매우 궁핍한 국가로서 월남은 이 월맹이 10년 안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월맹은 분단 직후부터 월남의 공산화를 위해 계획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우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무력에 의한 월남의 공산화를 위한 통일 전략을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월맹은 제네바 협정으로 분단된 직후부터 월남의 공산화를 착수한 것입니다. 이 월맹의 곤상 세력들은 제네바 협정 이후 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월남 사회의 내부에 숨어들었습니다. 월남의 공산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 분단 이후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월남 내부에 숨어들은 자들 중에 베트콩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 베트콩은 베트남 공산주의자라의 줄임말이죠. 이 월맹의 정규군으로부터 피복과 무기 등의 물자나 교육 등 또 많은 각종 지원을 받은 군대가 바로 이 베트콩입니다. 이처럼 월맹은 월남의 공산화를 위해서 끈질기게 월남의 또 그 내부에 숨어들고 또 공산화의 모든 행동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식량 부족의 궁핍한 월맹이 그렇다면 어떻게 세계 군사 강국이었던 월남을 패망시켰는지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남이 패망한 이유입니다. 이 월맹의 공산 세력은 가장 먼저 어디로 침투하였느냐? 가장 먼저 농촌으로 침투하였습니다. 왜 농촌으로 침투하였는가 보니 당시 토지개혁의 실패로 불만을 품고 있던 국민들에게 틈타 반정부의 감정을 만들어서 공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월맹은 1960년 9월 하노이에서 제3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서 자유민주주의 월남을 정복하기 위해 이 북부 월맹의 사회혁명을 달성하고 월남을 해방시킨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요. 그해 12월에는 월남에 남아있던 6천 명의 월맹의 공산 핵심 세력들이 테러와 암살, 또 게릴라 임무의 베트콩을 조직하여서 월남의 정치인, 학자 등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거나 납치하는 테러 행위를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북에 있는 월맹의 조종과 지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남의 도시 안에서도 지식인과 종교인 또 언론인과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베트콩 여성 출신가인 응오바타이는 자유월남은 공산주의를 선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당시 월남 대통령 티우가
이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월남 언론들은 이 주장이 옳다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언론의 이적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언론인들은 언론의 탄압이라며 데모를 벌였습니다. 또 베트콩의 공세가 심해져서 학생들을 징집할 수 있는 병역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학생들은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마찬가지로 데모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반정부 운동은 점점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월남의 수도 사이공에는 100여 개의 자익단체와 통일운동단체가 난립해 사회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 난립이라는 것은 질서 없이 여기저기 나서서 무질서로 사회에 혼란을 주는 것인데요. 또 수십 개의 언론사가 양산되어서 베트남의 작영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좋은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전투병을 베트남에게 파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통킹만 사건이 무엇이냐면, 통킹만 사건은 1964년 8월 월맹 어뢰정이 미국 국춤항을 공격한 사건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파병을 했는데 우리나라 또한 같이 파병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태국, 호주와 필리핀 등도 미국과 함께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미군이 53만 명이 파병되었는데 전사자만 5만 8,256명, 부상자는 20만 명에 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을 예상했던 이 미국이 전쟁이 길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또 미국 자국 내에서도 반미 운동이 확산되면서 마치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져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월남 내에 있던 반정부 세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월남 내에 숨어들었던 이 반정부 세력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와 세력이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 퍼센트로 볼 때 월남 안에 침투해 있던 공산 세력들은, 반정부 세력들은요, 공산당원은 0.05%, 인민혁명당원은 0.18%, 이에 동조하고 적극 협력했던 자들은 0.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월남의 일반 국민은 99.5%, 전체 인구 중 이 반정부 세력은 0.5%에 불과했지만 이 0.5%가 나머지 99.5%의 월남을 뿌리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에 침투해서 친월맹, 반미 감정에 끝없이 힘쓴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 부패 척결 운동과 반미 운동에 힘썼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쉽고 또 침투하기 쉬우므로, 또한 대중적인 지지를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종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 침투했습니다.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많은 신부와 목사, 승려, 이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들, 또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모른 채 당시 월남의 대통령이었던 티유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또한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거미줄처럼 엮여있고 연결된 이 땅굴 또한 월맹과 베트공은 게리랄전에 이용했습니다. 이 땅굴에는 월맹의 혁명 정부 청사까지 들어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월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들이 단 하루 만에 이곳 땅굴까지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티유 대통령이 내각회의를 하면 한두 시간 후에는 월맹에 보고될 정도로 간첩이 각계 각층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간첩들로 인해서 월남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이 야당 대표 쯔엉 딘주는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길은 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 동족 산잔의 정쟁에서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 흘리는 모습을 조상이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선동은 마치 티우 대통령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선동이었습니다. 쯔옹딘주 그는 월맹의 간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티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후이응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부이용냐는 대통령의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월맹의 간첩이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로 간첩의 소굴이었습니다. 당시 월남의 육군 대령이었던 파무공 타오는 육군 대령 직위를 이용해서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습니다. 또 월남의 공군 중위였던 응웬타인종은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월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으로 그 방향을 바꿔서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월남에는 각계각층 수많은 간첩들이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월남은 최신식 무기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전쟁에 패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일치 단결하여 월맹을 물지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라는 당시 월남 대통령이었던 티우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부패와 분열로 월남 국민들에게는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애국심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싸우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이 좌파 언론 매체들은 월남인들이 월맹인들과 손을 잡고 감격하는 모습들을 노출시키고 보이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명한 작가와 유명한 연예인들을 통해 은밀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미군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68년 1월 31일 구정 명절을 이용한 구정 대공세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구정의 느슨한 분위기와 명절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이동을 했는데 이 대이동을 틈탄 월맹군과 베트공이 월남을 기습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월맹군과 베트공은 월남의 5개 도시와 36개의 지방을 습격했습니다. 또 월맹에 의해 미국 대사관까지 함락되었고 월남군과 연합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반미, 반전 여론이 확산되면서 월맹은 정치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협상은 1973년 1월 27일까지 5년이라는 기간이 지속되는 아주 기나긴 협상이었습니다. 이 협상의 끝에 미국은 월맹에게 40억 달러, 현재 환율로 5조 6,960원이라는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월맹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월맹이 왜 미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을까요? 단순히 어마어마한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월맹이 미국과 평화를 협상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군을 철수시킨 뒤에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무력 남침으로 월남을 공산화하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월맹이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체결한 이 평화조약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평화조약이 체결된 지 2달 만인 1973년
3월 29일 미군이 철수하자 그로부터 2년 뒤인 1975년 월맹은 대대적으로 월남을 기습 무력 남침했습니다. 그 결과 월남의 수도 사이공은요 50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월남인들은 이 월맹의 대대적인 숙청과 인권 탄압을 피해 탈출해야 했는데요. 11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로서 바다에 몸을 던졌지만 배가 전복되어 익사하거나 해적과 파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1975년 4월 30일 자유월남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월남의 패망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남의 패망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남의 패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월남은 분명히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월남이 패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월남의 비창한 패망은 내부 분열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내부 분열로 주인의식 없는 안보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월남에 침투되어 있던 공산 세력은 월남의 인구 99.5% 중에 0.5%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0.5%가 아닙니다. 나머지 99.5%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월남에 있는 인사들이 깨어 있어야 했고 나라를 지키는 세력들이 결집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침투되어 있는 적, 또 고관들의 부정부패, 월남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빠져서 월맹을 과소평가한 결과 이 월남이 패망한 것입니다. 내부 분열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한 나라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부 분열입니다. 그렇게 베트남의 국호는 이 내부 분열로 인해서 그 국호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베트남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언제든 여건만 챙기면 우리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공산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창문과 문을 꽁꽁 틀어막은 채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를 베트남에 침투하고 또 공산화를 만들었던 이 월맹이 이 공산화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인민재판을 통해서 수백만 월남의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민재판을 통한 무자비한 숙청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수백만 명이 숙청되고 정신개조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최소 150개의 정신개조 수용소를 만들어서 월남의 주요 공무원과 군인들을 또 경찰들을 처형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월남 정부 하에서 반정부 운동에 앞장섰던 교수와 종교인과 학생, 또 민주 인사 등 이 월맹의 우호적이었던 16만 5천 명을 월맹은 가장 먼저 처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월남 패방에 앞장섰던 이들은 사회주의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가장 먼저 숙청하였던 것입니다. 월맹은 이처럼 정치적인 타담은 물론이요, 공산화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탄압하였습니다. 먼저 언론의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시켰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 또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또 230명의 강제 이주를 시켜서 신경제 지역을 만들겠다는 명목하에 늪지대에서 고된 노동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의 상교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 평가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군사력 순위가 세계 5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3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이길 수 있고 얕잡아 볼 수 있는 순위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우리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계 4위 군사 강국이었던 월남이 궁핍했던 월맹에 의해 패망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월맹은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월남을 침공할 기회를 얻어냈고 또 공산화에 성공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1949년 6월 미군을 철수시킴으로 그로부터 1년 뒤인 북한의 도발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이러한 순서를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무시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 미군을 철수시키자라는 어리석은 자들의 입술에 우리 입술이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미군 철수는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확실한 것은 확고한 한미 동맹과 또 미군의 한국 거주는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평강조약교회는 이러한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월남에 남아있던 0.5%에 불과한 월맹으로 바꿔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평강조약교회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요? 퍼센트로 따질 때 굉장히 적은 퍼센트겠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 나라를 위협하는 수가 99.5%일지라도 우리가 그 0.5%가 되어서 나라의 위협을 뒤집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국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라의 판도를 뒤집고 바꿀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가 깨어 있을 때 나라 하나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끼리 단합하고 뜻을 위해 일치해 있어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우리나라에 퍼부은 돈보다 베트남에게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더 되냐면 4배나 더 쏟아부었습니다. 6.25 전쟁에 통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돈을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4배나 더 많은 돈을 베트남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월남의 승리, 또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최초로 전쟁에 실패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미군이 아니라 자기 국민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할 때 지켜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라를 지키는 참된 힘은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안보 의식과 그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또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내부 분열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또 입술을 또 우리의 믿음을 일치 단결하지 않고 또 안보의 의식을 우리가 일치하지 않고 단결하지 않는다면 월남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 평강저희교회가 먼저 깨어 있어서 나라를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죄를 짓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위협의 99.5%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로 뒤집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영적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동쪽에 해 뜨는 나라에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근현대사 시리즈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역사와 또한 확실한 안보의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상들이, 많은 말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또한 무질서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고 저희는 그것을 보며 허탈해할 수 있지만 저희들 반드시 나라를 위해 기도시는 자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남에 깨어있지 못한 인사들로 또한 내부 분열로 인하여서 또한 안보 불감증에 빠져있던 그 원인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라 하나가 다 사라지고 또한 패망한 그 결과를 저희는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일치 단결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명확하고 정말 뚜렷한 대적감과 안보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말씀하셔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앞에 사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국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국민이 한 명 한 명 더 늘어가는 아버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비록 이 숫자가 적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의인 한 명의 기도를 통해 나라를 살리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평강저희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전방에서 기도의 군사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반드시 이 공산화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시간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평강저희교회 모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야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